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님이시고 또 지금 현재로 김용태 의원님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김용태 의원의 양력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개건연구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에서 기획위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았고 기타 아주 그 많은 족적을 남긴 그러한 젊은 국회의원으로 그때 기억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할 때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보통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면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가 많은데 김 의원님은 아마 그 지역구, 그러니까 양천, 을구 지역구, 그 지역이 원래가 그 당시 야성이 강한, 소위 민주당세가 강한 그 지역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 의원을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징성을. 쇄신 또는 변화 또는 혁신, 의회주의자 이런 용어들로 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얼마 전에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칼을 댔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자기는 안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어떤 당이 움직이라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 많은 또 정치 관측하는 사람들은 차차기의 대선 주작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력이 풍부하고 또 사물을 보고 국정을 이렇게 보는 눈, 그 시각이 남달리 특출하고 정치로서 또는 정치학자로서 또는 실물 정치가로서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드는 정치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저희 TV에 나오셔서 이렇게 모신 것은 외부 인사로 국회의원으로 모신 분은 처음 제가 모셔봤습니다. 스름없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 드리면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양영태 TV를 신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내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지난번 그 MBN 판도라 상자에 나오셨죠? 네. 거기에 나와서 가지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여권 선거 개입의 본질이 친이구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TV를 영상을 보았는데 그때 굉장히 동감을 표했는데 거기에 나온 분들은 이 친이구태타라는 것을 마치 총칼로 무력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는 그런 경우를 친이구태타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테타라고 하면 흔히 군부가 이제 총칼을 앞세가지고 정권 장악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근데 구테타라고 하신 그 이유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네네. 제가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우리 양영태 박사가 소개하신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3개월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주의, 포퓰리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곳곳에서 국정에 파열음이 나도 결코 되돌아가지 않겠구나.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본질, 국가주의 포퓰리즘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 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 반이 흘렀죠. 이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대한민국 경제 망치고 안보 망치고 정말 나라에 국민에 못할 짓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영구집권의 꿈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쿠데타라 하면 통상 그 군부가 비합법적 폭력을 사용해서 합법적인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이 총칼을 들고 하는 쿠데타가 아닙니다. 실제로 권력을 현재 잡고 있는 자가 권력을 강화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정치적 모든 과정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도록. 즉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통상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아니면 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혀서 이 통치자를 이 헌법 질서 내에서 이제 퇴위시키는 탄핵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선거와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서 집권을 하자마자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이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일종의 정치 프로그램을 가동해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폭로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오늘 이렇게 양용태 박사 이 TV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고 지금 네. 황교안 대표는 지금 그 로텐더홀에서 네. 지금 농성 중이고 이 정말 무서운 공수처법이라든가 또는 그 선거법 같은 건 이거는 바로 그 친위 쿠데타를 위한 그러한 하나의 선발 형식의 그런 제도 개선, 제도 개편을 기획한 선발이 아니고요, 네. 박사님. 이제 마무리 수순입니다. 마무리 친위 수순. 쿠데타. 네. 마무리 소위 네.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음,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선거법. 다음에 그 검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공수처법, 검경수사 네. 조정권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음.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 사례 연구를 되게 하잖아요. 예. 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이 영구집권 프로그램, 즉 친위 쿠데타가 놀랍게도 베네수엘라에서 네. 똑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 특급 열차를 대한민국이 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경제 상황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완전히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 경제 현상을 보면 똑같은데 놀랍게도 영구집권을 꾀하는 획책하는 방식도 똑같다라는 것을 네.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우고 차베스와 지금 문재인 정권 친위 쿠데타의 내용과 과정들을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이거는 오늘 방송은 과거 기존 방송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또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영구집권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의 영구집권 프로그램을 오늘 김용태 의원께서 이제는 폭로를 하신 겁니다. 또 논리적인 배경, 학문적 논리적 배경을 갖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청자들께서 주목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 민의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불안하겠죠. 경제 잘하고 안보 잘했으면 국민들이 다시 선택해 줄 텐데 이 사람들은 뭐 경제 잘할 자신도 없고 안보 잘할 자신도 없고 게다가 자기들 권력 기반 공고히 한다고 있는 죄 없는 죄 다 털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적들을 제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비합법적인 수단,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결국 자기들이 쇠고랑 차고 감옥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구집권 프로그램, 즉 친위 쿠데타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통상 친위 쿠데타는 이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난 바로 직후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당연히 언론 장악이죠. 네, 언론장. 언론을 장악한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이제 군과 이 국가정보기관을 장악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더 큰 선거를 이제 앞두고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자치 단체장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국회 권력과 이 검찰 권력을 네. 완전히 이제 틀어지게 되는 이제 수순을 밟게 되는데 한번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죠?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네. 네. MBC, KBS 여길 이 경영진을 이제 교체하고 완전히 노조 권력으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어떤 방식을 썼죠? 느닷없이 검찰, 경찰 권력이 아니라 노동부가 MBC, KBS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노동행위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로 아예 그냥 그 방송국 전체를 들쑤셔놨죠. 그래서 MBC 사장, KBS 사장이 속절없이 쫓겨나고 그 쫓겨나는 자리에 바로 친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앉힌 다음에 아예 편집국, 경영진 전체를 통으로 갈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KBS, MBC 보는 그 정상적인, 상식적인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예. 그 어용도 이런 어용 없는 소위 그 문비어천가만 외쳐대는 이 방송으로 완전히 이 장악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 영구집권 프로그램의 첫 단추, 친위 쿠데타의 첫 단추는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를 했죠?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했던 게 사법부 장악. 예, 사법부 장악했죠. 그 김명수 대법원장. 예. 네. 그다음에 뭐? 양승태. 예. 예. 대법원장 예. 이제 구속시켰고요. 네. 자, 뭐 이 과정이 음. 합법을 가장했지만 사실상은 거의 완벽하게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제 비상한 수단들을 동원한 거는 맞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양승태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고 완전히 코드 인사의 대명사, 즉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제 앉히고 나서 하나하나 대법관들을 이제 교체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대법관들을 겁박하고 그 협박하기 위해서 이 대법관들도 네. 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을 흘리면서 완전히 대법원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 전 사법부의 수뇌부를 그 기소해버리죠. 사법농단이란. 네, 맞습니다. 근데 사법농단의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정말로 그 전 대법관들은 국익을 위해서 고심했던 내용입니다. 네. 바로 그 일본 그러니까 일제 이제 강점기 시절에 네. 그 징용 노동자들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그 사법이해라는 그런. 그렇죠. 게 그래서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면 그 사법 자제주의. 사업자, 예, 맞죠. 사법 자제. 왜냐하면 이 문제는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외교의 영역,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함부로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네. 사실 이 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다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법농단으로 몰아가지고 전 사법 이 대법원 이 수뇌부를 완전히 교체했죠. 그럼으로써 이 사법부를 장악하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것은 막 친일 청산 그걸 갖다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그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법부 판단을 갖다가 예. 그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버렸죠. 예. 보통 같으면은 그 비엔나 협약인가 어딘가 거기서 예. 절대로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사법 자제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외교적인 통례를 갖다가 그걸 적용을 안 시켰죠. 그죠? 근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제발 좀 좀 찍었죠. 결국은 네. 정말로 그 이 지소미아에서 국익 나타났죠. 생각하지도 네네. 않고 국익과 현재 국가의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정치적 공경 피한답시고 지소미아 파기했다가 네. 결국은 체면은 체면대로 깎이고 다음에 실리는 실리대로 잃은 채 지소미아 그렇습니다. 네. 이 파기 원상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언론 장악했죠. 이제 사법부 장악했죠. 다음 뭘까요? 군 장악. 군장하겠죠. 네. 난데없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뭐 꺼내가지고 그 소위 군 인권센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이 소장이 동성연애자입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네네. 하여튼 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이 사람이 이걸 흔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특히 이제 탄핵 국면 과정에서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합니다. 이 기무사령부라는 것은 뭐냐면 군 내부의 정보의 통로를 쥐고 있으면서 군부 상황들을 이제 잘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무사령부라는 거는 군의 그 뇌세포와 마찬가지 그렇죠. 기능을 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쿠데타를 이 음모하고 실행하려고 했었다는 이런 소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결국은 기무사령부를 해체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군 내부의 이 실질적인 모든 그 인사권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를 완전히 청와대가 틀어지는 네. 방식으로 나갔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쿠데타라고 해서 몰아붙여놓고 기소를 아무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그냥 통상적인 계엄 준비였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계엄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도상연습 시나리오를 짜는 다음에 언제 어느 사태에서도 그걸 대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기무사령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네. 이것을 그 적폐 중에 적폐 쿠데타 음모라고 몰아붙이면서 기무사령부를 해체해서 군을 장악하는 데 이제 성공합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예. 장악이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하고 그 대부분의 그 부서원들을 어디로 옮겼냐면 다 대북 채널을 옮겼습니다. 네. 근데 대북 채널을 옮겨서 대북 정보를 입수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면 제가 이렇게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북 채널로 옮겨놓고 음. 대북 정보 수집은커녕 오히려 북한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 간첩 잡아야 할 사람들이 간첩 내려보내는 정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거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정보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군과 이 정보기관을 이 방첩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적의 어떤 움직임을 파악해서 저게 여러 가지 도발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군과 정보기관을 그냥 완전 무력화시킨 다음에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네. 북한의 그 이 정말로 비굴할 정도의 자세를 그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군과 정보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연후에 또 뭐를 했느냐? 네. 선관위를 장악합니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임선거 그 위원이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상임선거원이 그 선관위 전체를 상임위원이죠. 그렇죠. 네. 상임위원이요. 이 상임위원으로 누구를 내려보냈죠? 친문을 내려보냈죠. 네. 문재인 캠프에서 네, 일했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위 개국공신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선관위를 장악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친일 쿠데타의 1단계 작업이 끝납니다. 네. 그게 바로 아까 다시 정리해보면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 군 장악, 국가정보기관 장악, 다음에 그 선관위 장악. 여기까지 이제 마친 다음에 지방 선거에 이제 임하게 되죠. 예.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방선거 2018년 6월달에 그 집권여당 유리했죠. 아, 그럼요. 솔직히 뭐 트럼프까지 아예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예. 그 트럼프가 우리 가세해서, 야당 네. 입장에서는 뭐 최악의 선거를 상태였죠. 네. 이제 맞게 되는데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은 소위 야당들은 완전히 들쑤시어 놓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기회를 갖다가 아주 판을 잘 만들었죠. 네. 네. 사실은 그냥 선거 치렀어도 네. 민주당이 압승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참에 아예 지방 권력 전체를 장악하자. 네. 그럼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TK, PK인데 TK는 아직까지는 뭐 힘이 붙이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살려둬야 된다 라는 판단에 TK는 손을 안 대고 바로 PK 지역을 예. 아예 초토화시켰죠. 야당 예, 후보자들. 초토화시켰죠. 뭐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김기현, 다음에 그 창녕. 창녕, 네. 그 창원시장, 네, 네. 창원, 양산 뭐 많죠. 네. 거기에 그 이 선거 개입하는 천병으로 누굴 내세우느냐? 바로 경찰을 내세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직 검찰은 장악하는 게 아직은 수순이 아니고 힘이 부족하니까 경찰을 이제 도구 삼아서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산시장, 부산시장 PK를 석권하는 이런 이제 네. 성과를 냅니다. 네. 자, 사실 이 사람들이 무리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무리수를 둬서 지금 그 전모가 이제 다 드러나고 있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지방 권력을 다 장악했으면 그럼 친이구 테타의 다음 단계가 마지막 네, 단계, 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음. 바로 의회 장악과 검찰 장악입니다. 네. 자, 의회와 검찰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전방이죠. 언론부터 시작해서 사법부, 뭐 선관위, 군, 그다음에 정보기관, 국회, 검찰마저 장악하면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권력을 뺏기지 않을 텐데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 치르지 않죠. 네. 어떻게든 선거 공작을 하고 그 선거 공작이 단순하게 그냥 무슨 뭐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경찰이 여기에 도구로 쓰는 수준이 뭐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될 텐데 이 선거를 치르는 그 방식을 아예 통으로 바꿔버리자. 그게 바로 선거법 개정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특히 뭐 양 박사님, 저는 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 제가 당사자인데도 민주당하고 소위 그 민주당 별동대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2중대, 3중대가 아니라 아예 이제 우리 이번에 민정수석실에서 문제 생겼던 네. 그 별동대처럼. 백원호 밑에 별동대. 그렇죠. 예. 이 별동대처럼 야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획책하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근데 저는 이게 뭐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지금 바꿔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소위 친여 성향, 친민주당 성향의 그 의석이 최소한 3분의 2. 개헌선을. 그렇죠. 네. 3분의 1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공수처법, 검경, 수사조정권법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며칠 내로 이제 저 사람들이 반드시 친이 쿠데타의 마지막 수순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검경, 수사조정권 이 법을 그야말로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친이 쿠데타의 모든 정치적 프로그램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국정 운영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정권 뺏기지 않는다. 그 바로 이해찬의 20년, 50년 20년, 100년 정권 네. 뭐 얘기하는 맞습니다. 이런 네. 게 그냥 우리는 처음에 들었을 때 헛된 망상, 말도 안 되는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1년의 과정들, 2년 반 동안에 쭉 이 사람들이 해왔던 걸 지켜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집권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해서 정권 잡자마자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진행해 왔구나라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번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검찰이 정말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이것이 어디 선에서 기획돼서 누구를 통해서 실행에 되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것,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역할이 네. 대한민국 민주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견인하는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끝나시고 이거 꼭 인터넷 찾으셔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취임 인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 저는 총장 취임 인사를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검찰도 사실
대통령 권력 무섭죠. 무섭죠. 네. 대통령 인사권을 쥐고 있고 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괴롭히려면 얼마나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럼요. 게다가 지금 검찰의 명운이 달린 검경 수사조정권이나 공수처법이 목전에 와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네. 몰아세우면서 수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정말 거침없이 추후에 망설임 없이 청와대를 향해서 직진해 나가는 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저도 그 의문이었고 네. 그래서 이 의문을 해소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이 전 소위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헌법 질서 수호의 그러니까 헌법 질서의 마지막 수호자다. 그럼 헌법 질서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뭔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장경제.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바로 권력의 선거, 정치 개입이다. 그러니까 권력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망치고 그 자유민주주의가 망치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란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이라는 게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게 내란이거든요. 네. 저는 이 윤석열 지금 총장은 이 청와대 하명수로부터 출발한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것을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하고 지금 이렇게 끝까지 수사에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방송 시작하는 네. 첫 프로그램으로 네. 저도 그 윤석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연구를 했는데 그 프리드만 교수 있지 않습니까? 노벨 네. 경제학상 네. 하버드대학교 네. 그 아버지가 윤기준 교수라고 연세대학의 통계학 응용통계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네. 굉장히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란 네. 말이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하고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대 입학하자 네. 입학 선물로 준 책이 프리드만이 쓴 그 프리 투 추즈 네. 선택할 자유 네. 그 책을 줬는데 그 책의 내용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네. 그것을 주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감성이라든가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참 침묵 속에서 거대한 하나의 그 아이데올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예. 저 네. 소위 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자유고요. 그렇죠. 시장 경제는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양 박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 네. 아버지로부터 네. 그런 이제 중대한 소위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으니까 네. 아마 그거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다. 아마 그런 네. 심정으로 사실 백척간두에 서서 이 울산 선거 시장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의 그 네임택에 딱 붙어 있는 말이 네. 나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네. 이 말 플러스 그 다음에 윤석열의 그 캐릭터 네.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이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 좌파 정권의 정부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나라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운 위중함에 있을 때 왜 누가 구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얻은 것은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 2년 전에 책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예. 책을 제가 굉장히 숙독을 했습니다. 네. 숙독을 하니까 문제를 먼저 다 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비판을
여기저기서 내가 비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예. 배경이 그 책인데 그 책에 예시대로 예를 들면 386에 대한 것도 다 네. 쓰고 주사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NL 문제 뭐 PD 문제 뭐 네. 모든 걸 다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정권의 뭐 예측까지 전부 다 했던데 보니까 너무나 딱 맞아요. 그 너무 맞아가지고 그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봤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누가 제일 나을까?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아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렇게 건져낼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 봤더니 딱 윤석열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가서 내가 그 신의 한수 그 신 대표한테 내가 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가 윤석열을 한참 비판할 때죠. 예. 그러니까 자유우파에서는 윤석열의 정체란 걸 모르니까 윤석열이 적폐청산을 한 그런 수사팀장을 맡았다는 그 안 좋은 그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신혜식 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시기가 좀 빠르니까 조금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이거 되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네, 네,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에 취임할 때 반대했었죠. 뭐 이유야 뭐 저는 그럼요. 약간 예, 똑같을 맞죠. 겁니다. 네, 무리한 네, 적폐 수사. 네, 그런데 저는 총장 취임사를 정말 유심히 아주 숙독을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나와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니고 그냥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게 자기의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죠.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정치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엄벌해야 된다. 또 하나, 시장경제를 지키는 건 뭐냐? 힘 있는 주체가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거죠.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이 터전, 대한민국의 두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다. 저로서도 안타깝고 때로는 정말 화도 나는 소위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 및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쭉 검찰이 사실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정말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한 건 맞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 선거에 권력이 개입하는 거는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걔는 같이 합니다. 저는 따라서 지금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저지른 정치 선거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어린애 수준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그렇죠. 유치원 수준이었고 여기는 아예 그냥 박사학위 예.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만약에 그 권력에 의한 정치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 정말로 이것은 경천 동지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경고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윤석열 검찰은 자기의 역할이 기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 부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치와 선거의 권력이 아예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특히나 경찰이라는 소위 국가 공공 수사기관을 도구 삼아서 그런 일을 획책하고 실행했다면 그것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 이 법의 단죄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 그 정치의 단죄는 바로 헌법에 의한 단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근데 이 정권에 저는 참 옛날에 그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게오르기의 25시라는 네. 영화. 네. 그걸 보면서 그 얼마나 답답하면 그 벼랑으로 가서 그 담벼락에 가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자유를
구가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정권이 지금 추구한 것이 정말 대한민국 헌법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지금 걸어온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가적으로 불행한 결말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당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하고 또 한 파트를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초기에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내면서 뭐 이런 등등의 예. 내용 또 물을 게 있으니까 예,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파는 뭐 다른 거 없죠. 혁신하고 통합이죠.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늘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지금 그 가야만 할 길, 갈 수밖에 없는 길, 반드시 가야 할 길, 그게 바로 혁신과 통합입니다. 근데 혁신과 통합은 뭐 말로 되겠습니까? 사실 그 이제 지켜보십시오. 네. 우리 저 패스트트랙 저 법안 예. 민주당이 무력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뭐 할 것 같습니까? 매일 화려한 불출마 쇼를 벌일 겁니다. 정말 삐까뻔쩍하게 그리고 제 딴에는 정말 감동적으로 해서 정말 중진 의원들 때로는 초재선 의원들 깜짝 사퇴쇼를 하면서 사퇴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후임자들 딱 손붙잡고 정말 문재인 정권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나는 견마지로 하겠다. 이런 쇼들을 해나갈 겁니다. 네, 충분히 할 만하죠. 근데 그 쇼의 그 뒷 배경은 뭘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 배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약속돼 있을 겁니다. 네. 어느 나라 대사, 어느 네. 공기업의 네. 사장. 예. 그런데도 이제 겉으로야 이제 그렇게 티를 안 내겠죠. 자, 반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정말 자발적인 용태 이런 것밖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용태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들 뭐 생각들이 다르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제 이름이 용태이긴 하지만 용태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결국 이 보수 혁신의 모든 칼을 쥔 황교안 대표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집권욕, 네. 권력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정말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해서 이 나라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 완전히 지우고 새롭게 나라를 다시 리부팅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그런 집권 의지가 있다면 혁신의 칼을 뽑아 들어야 됩니다. 예. 정말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그 혁신의 칼이 잘 들으려면은 첫 번째 누구를 배워야 할까요? 자기 주변이죠. 최측근들이죠. 최측근들이죠. 당연하죠. 정말로. 소위 친환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팀들부터 우선 소위 읍참마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 대표는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네, 저도 네, 그런, 제가 네. 뭐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네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전망이 아니라 해야만 해야 한다라고 한다. 하는 당위성 슈드. 그리고 그거 네. 말고는 우리가 네. 살 길이 없다는 좀 말씀드리고 네. 이런 혁신을 해 나가면서 또 하나의 트랙, 투 트랙으로 한 트랙으로는 혁신, 또 한 트랙으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통합을 할 때 계속해서 옛날 얘기, 뭐 가슴 아프지만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에 대한 그 자기 고해성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네. 지금은 문재인 정권 스톱시키고 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그 가치 최우선으로 두고 나서 이 통합이라는 이 우리의 기관차를 힘차게 예. 지금 출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일부에서 국가적 불행한 그 결말이 나지 않도록 하는 처방까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혁신과 통합 역시 그거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니할 바로 부분은 바로 혁신, 그 다음에 통합
이 두 가지를 갖다 견인차로 해서 집권의지를 불태운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그 미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굉장히 지금 바쁘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 바쁘고 바로 이 여의도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못 오실 걸로 알았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자로 불리우는 지금 이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오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 지금 어떤 피부로 닿지 않는 부분까지 그 모습을 미래의 어떤 그림까지 다 그려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고 인적 쇄신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우리 김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고언을 들었던 그러한 반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